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4년 시행한 기출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2과목 나갈 차례죠. 2과목이고 26번 문제를 보면은 요 엔트로피에 관한 그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우리가 델타 S라고 그래요. 표기를.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가역 과정에서 그 흡수한 그 열량, 우리가 델타 Q로 표기하죠. 그래서 이 가역 과정에서 흡수한 그 열량을 뭘로 나눠주냐? 절대 온도 T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 흡수한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 퍼 그램이죠. 그 다음에 요 절대 온도는 도 K, 켈빈 온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엔트로피의 그 단위는요, 칼로리 퍼 그램 도 K가 바로 엔트로피의 그 단위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엔트로피라는 것은 개가 가역적으로 흡수한 그 열량을 그 절대 온도로 나누어준 값이다. 이 정의를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가역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개에서 그 흐름이 정상적인 흐름을 우리가 가 과정이라고 그래요. 가. 그 흐름이 반대인 것을 우리가 역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엔트로피의 그 흐름이 개에서 흐름이 요 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정방향과 역방향의 그 흐름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우리가 추석 때는 사람들이 이 지방에서 이 서울로 추석을 명절을 지내러 올라오죠. 그래서 요거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정방향 또는 이거를 가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과정. 그다음 서울에서 반대로 지방으로 추석을 또 지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역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역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역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개의 흐름이 정방향의 흐름과 역방향의 흐름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역 과정일 경우는 예를 들어 서울로 사람이 올라오고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때에 요 델타 S는 즉 다시 말해서 가역 단열 과정일 경우에는 요 엔트로피 그놈의 그 흐름은 제로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의 변화는 없다는 거고 이건 가역 단열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비가역일 경우에는 자, 비가역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서울로만 사람들이 추석을 지내러 온다. 역귀성은 없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항상 요 델타 S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증가가 되는 거죠. 즉 사람이 서울로만 올라오니까 이 서울 쪽에는 사람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비가역 단열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상 기체의 엔트로피 과정에 있어서는 요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것은 가역 단열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등 엔트로피는 가역 단열 과정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요 엔트로피의 그 정의는요, 요 개가 가역적으로 흡수한 열량을 그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이다. 다시 말해서 흡수한 열량을 절대 온도, 켈빈 온도로 나눠준 것이 바로 엔트로피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 가역 단열 과정, 요게 바로 등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이 등 엔트로피일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서울로 명절 세러 오고 서울 사람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엔트로피의 변화는 0이라는 거고 한쪽으로만 서울로만 명절을 세러 오면은 이걸 항상 사람이 서울로만 집중이 되죠. 그래서 서울은 사람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증가가 된다는 거죠. 비가역 단열 과정. 그다음에 요 엔트로피 요 계산 공식도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면 좋겠죠.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 엔트로피 과정은 가역 단열 과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정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단열이죠.
단열 가역 과정 또는 가역 단열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요 1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역 과정에서 요 엔트로피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비가역 과정에서는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가 되죠. 그다음에 걔가 가역적으로 흡수한 열량을 이 그때의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이 바로 엔트로피라는 거죠. 그래서 26번은 그 1번이 바로 답이 된다는 거. 다음은 27번 나가죠. 자, 그 27번은요. 동일한 고도라는 것은 이 수평배관이라는 거죠. 즉 여기를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배관의 이제 중심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여기가 1지점, 여기가 2지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여기가 1지점, 여기가 2지점. 그래서 1지점, 요 기준선으로부터 1지점, 배관의 중심선까지 이 높이를 우리가 위치수도에서 Z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지점, 기준선으로부터 배관 중심선까지를 우리가 Z2, 다시 말해서 위치수도 Z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유체일 경우에, 이상유체라는 것은 배관상 마찰 손실이 없는 가상적인 유체예요.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유체라는 것은 이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갖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체예요. 그래서 이 베르누이의 방정식, 요놈은 이상유체를 갖다가 가정해서 설정을 하는 건데, 전수도, 이걸 우리가 전에너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전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라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전에너지는요, 요 1지점에서 있는 요 속도 수도, 그 다음에 요 1지점에서의 그 압력 수도를 감마분의 P1, 그 다음에 위치 수도를 Z1이라고 했을 때, 요게 바로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죠. 그럼 2지점에서의 전 에너지, 속도 수도 2지분의 U2의 제곱이죠. 그럼 이쪽에 이제 감마2죠. 이게 압력 수도가 되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위치수 Z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지점에서의 전 에너지하고 서로 같다는 거죠. 뭐가 없을 때? 마찰 손실이 없을 때예요. 1지점에서 유체가 2지점으로 흐르는데 마찰 손실이 없을 수가 없죠. 실제 유체에서는. 그래서 이건 이상 유체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고도에서 요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유동이 유선을 따라 흐를 때 유선 내에서 일정한 값을 갖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에너지는 수평 배관일 경우에 1지점이나 2지점이나 이상유체일 때는 전 에너지가 서로 같죠. 그게 바로 전압이죠. 전 에너지나 전압이나 같은 얘기예요. 또는 이걸 뭐라고 우리가 얘기했어? 양정으로 하면 전양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전압이 1지점이나 2지점이나 서로 같죠. 그 다음에 이 정체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압이라는 것은 이 속도가 0인 지점에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속도가 유체가 흐르지 않고 정지 유체로 있을 때, 이때 그 압력은 어때요? 똑같겠죠? 이쪽이나 이쪽이나 유체가 흐르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서 속도가 0일 경우에 그 지점에서 요 정체압, 요 놈도 마찬가지로 1지점이나 2지점이나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족할 경우에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은요, 전압하고 요 정체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여기선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8번 넘어가죠.
자, 28번은 이제 비속도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건 소방 기계기사 실기 때 가끔 그 2차 실기 시험에 나오던 문제예요. 그래서 요 비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NS로 표기하죠. 그래서 이 비속도라는 것은 요 N이라는 것은 임펠러이고 RPM, 분당 회전수죠. 여기에다가 루트, Q, 펌프에 정격 유량을 루트를 씌워준 거죠. 요놈을 단수 분의 전 양정, 요거의 4분의 3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S가, NS가 바로 이게 비속도 값이에요. 그래서 비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세제곱 퍼 분당 RPM 양정 미터로 나눠준 거죠. 요 놈이 바로 요 비속도의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임펠러의 회전수니까 RPM 로타리 퍼 미니트에서 분당 회전수예요. 그 다음에 이 Q는 펌프의 유량이죠. 그래서 펌프의 전격 유량은 단위가 세제곱 퍼 분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N이라는 것은 단수예요. 그 다음에 H는 양정이 되겠죠. 그래서 양정은 미터가 되고요. 그럼 단수가 뭐냐? 여러분이 펌프 보시면은 임펠러의 개수를 우리가 단수라고 해요. 그래서 펌프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무슨 누에고치 마냥 이렇게 된 부분 있죠. 요게 이 안에 임펠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요놈이 계속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임펠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펠러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임펠러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걸 우리가 5단 펌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요게 바로 단수의 개수예요. 즉 임펠러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 2개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2개가 있죠. 3개 들어갔으면 이렇게 4개, 5개. 요게 바로 이론 단수예요. 즉 임펠러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수치를 갖다 대입을 하면 되죠. 자, N은 RPM은 지금 얼마예요? 2000rpm이죠. 그래서 여기 2000을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펌프의 전격 유량이 분당 2세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 2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단수는요, 4단 펌프라고 그랬죠. 4단 펌프니까 요 임펠러가 4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N분의 4분의 양정은 60m라고 주어져 있죠. 60에 4분의 3승을 하면은 371.09 세제곱 퍼 분 RPM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비교 회전도 비속도의 요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29번 나가죠. 자, 29번은 이 소화 설비의 배관에서 작은 배관에서 이 큰 배관으로 확대가 된 거죠. 즉, 배관이 급격히 확대가 된 배관에서의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손실 수도를 갖다가 계산하라고 그랬죠. 즉, 보시면은 배관이 이렇게 작은 배관으로 왔다가 다시 큰 배관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작은 배관의 요 직경이 몇 밀리예요? 300mm죠. 그럼 큰 배관에서의 직경은 450mm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관이 작은 배관에서 큰 배관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을 경우에 요 마찰 손실 수도는요, 손실 계수에다가 이 지분에 여기를 우리가 속도 U1 이쪽을 유속을 U2로 했을 때 속도 차 있죠? 작은 배관에서의 유속에서 큰 배관에서의 유속을 뺀 요 속도의 차이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이게 바로 배관의 급격한 확대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수도 계산하는 공식.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확대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 수도 요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중력가속도 G는 알죠? 9.8 m/s의 제곱. 그 다음에 요 K는 손실 계수니까요. 문제에서 주어지면 대입을 하고요. 주어지지 않으면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K값은 지금 주어지지 않았죠. 자, 그러면 U1, U2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손실수도 계산하죠. 자, 그러면 유량은 Q는 뭐 작은 배관이나 큰 배관이나 똑같죠. 요게 13.8 세제곱 분당이에요. 분당. 그럼 결국 여러분이 유속이라는 건 뭐예요? 유량을 갖다가 배관의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럼 U1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U1은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유량의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세제곱 퍼 세크가 돼야 돼요. 즉 유속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유량도 단위가 세제곱 퍼 세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3.8 세제곱 퍼 분을 60으로 나눠주면 0.23 세제곱 퍼 세크가 바로 유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즉 배관이 원형 배관이니까 직경을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요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근데 이 D의 단위가 뭐예요? 지금 미터죠, 미터. 전부 세제곱. 그러니까 MKS 단위, 미터 킬로그램 세크의 단위를 갖다 적용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300ml는 여러분이 미터로 하면 1m는 1000ml죠. 그래서 300ml는 미터로 하면 이게 0.3m예요. 그래서 4분의 파이에 0.3m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 작은 배관에서의 유속이 3.26이 나오는 거고, 다음에 큰 배관도 마찬가지죠. 유량 0.23 세제곱 퍼 세크를 4분의 파이, 여기 450ml니까 미터로 하면 0.45m죠. 요거에 제곱하면 유속 1.45 미터 퍼 세크가 나오죠. 자, U1, U2 계속, 배관 내 유속 계산했으니까 두 유속의 차이 값은 U1이 크죠? U2가 작고. 그러니까 U1에서 U2를 빼주면 그놈이 바로 그 유속의 차이죠. 요거에 바로 제곱을 해주면 0.17m가 바로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9번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배관의 급격한 확대에서 손실수도 계산하는 공식은 손실 계수에다가 2지분의 델타 U 속도 차이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다음 30번 넘어가죠. 자, 이 30번은 이 레이놀드 수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관경에다가 유속에다가 밀도를 곱해가지고 그거를 점도로 나눠준 게 바로 레이놀드 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동점도는 뭐예요? 점도를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예요?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DU는 그대로 있고요. 요 점도를 밀도로 나눠준 것이 동점도니까 동점도가 바로 요 분모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달리 표현을 하면 관경에다가 유속 곱한 거를 동점도로 나눠준 거하고 같죠. 그 다음에 요 U가 뭐예요? U는 Q를 갖다가 유량을 4분의 파이에 D의 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면 4Q를 파이 D 뉴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읽을 때 뉴라고 읽어요. 그리고 요거는 동점도를 표시하는 기호예요. 그리스 힐라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이놀드 수 구하는 거 뉴분의 du로에다가 그 다음에 뉴에다 du 그 다음에 파이 d 뉴분의 4q
그래서 여러분이 요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 요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00 이하가 되면 측류, 레이놀드 수가, 그다음에 4000이 넘어가면 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뭐 등속류와 비등속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틀린 거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뭐예요? 요거는 관성력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점성력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게 무차원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무차원.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관성력을 점성력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 2번이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정상류하고 비정상류인데, 정상류라는 것은 유체가 흐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즉 시간이 지날 때 밀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뭐 온도, 이러한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흐름을 우리가 정상류라고 하고, 또 이 비정상류라는 것은 유체의 그 시간에 따른 흐름에 따라서 밀도라든가 압력, 온도 이런 것이 변하는 흐름을 비정상류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임계 레이놀드 수는 측류에서 난류로 변할 때의 레이놀드 수다. 자, 측류에서 난류로 변할 때 레이놀드 수가 얼마예요? 4000이죠?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요건 상임계 레이놀드 수라고 하고요. 반대로 난류에서, 요거는 측류에서 난류로 변할 때의 레이놀드 수, 요걸 우리가 상임계 레이놀드 수. 반대로 난류에서 요 측류로 변할 때 레이놀드 수, 요게 2100이죠. 요 놈을 하임계 레이놀드 수라고 하죠. 그래서 요 4번도 틀렸어요. 하임계 레이놀드 수는 측류에서 난류가 아니고 난류에서 측류로 변할 때, 즉 2100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에 여기 해설에 있죠. 요 3번. 레이놀드 수는 요 정상류와 요 비정상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가 아니고, 이건 측류와 요 난류를 구분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요거는 빼줘야 돼요. 오타가 났어요. 오류가 생긴 거죠. 오류가. 그래서 3번은 여러분이 그 삭제를 해주시기 바라요. 다음 31번 넘어가죠. 자, 31번은 요 개방된 큰 탱크에서 바닥에다가 오리피스를 갖다가 설치하고 물이 8m/s의 속도로 흘러나올 때 탱크 내의 그 물의 높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즉 여기가 탱크가 있다는 거죠. 물탱크가. 근데 이 하부에다가 뭐를 뚫은 거예요? 오리피스를 갖다가 설치했다는 거죠. 즉 여기에다가 방출구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의 수면에서부터 여기 노즐의 그 중심선까지 요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유속이 얼마예요? 8m/s죠. 그러면 이 높이가 지금 얼마겠느냐? 요걸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토리첼리 정리에 의해서 유속이라는 건 뭐예요? 루트 2g의 수면의 높이 h죠. 그래서 여러분이 h를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다 제곱을 해주면 u의 제곱은 2gH가 되죠. 여기서 h는 2g분의 u의 제곱이 되죠. 이 식을 여러분 그대로 대입하면 h값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로 하라고 되어 있죠. 유속 8m죠. 8m/s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물의 높이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3.27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이런 건 뭐 암산으로도 풀 수 있어요. 다음 32번 나가죠. 그다음에 32번은 요 압축 공기용 탱크 내부 온도 주고, 그다음에 계기 압력 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공기의 밀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지금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보면 PV는 요 M분의 WRT라는 공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PV는 WRT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고, 요 놈을 우리가 완전 기체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아요. 뭐만 틀리냐? 단위가 틀리는 거죠. 여기서 기체상수 R은 우리가 요 P가 ATM 기압이면 요 V는 일반적으로 세제곱미터, 요 W는 킬로그램, 요 M은 분자량이죠. 그 물질의 분자량. 여기서 기체상수 R은 0.082인데 단위가 ATM 세제곱 퍼 그램몰, 여기에 도 K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 온도 더해주면 이게 도 K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 R은 대부분 나오는 것이 요 줄이 나와요, 줄. 줄 퍼. 여기가 그램몰이 아니고요, 킬로그램이 나와요. 즉, 그램몰을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한 거죠. 여기에 도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요 R 값이 지금 뭐가 주어졌어요? 286.9 줄 퍼 킬로그램 K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공식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줄이 있죠. 줄이라는 단위는 뭐예요? 뉴턴 메타하고 같아요, 단위가. 그럼 이 압력 단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파스칼을 대입해야 되죠.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에요. 여기가 줄이 나오면 뉴턴 메터니까 여기서 이 압력의 단위를 파스칼을 대입을 해줘야 되죠. 자, 이 V는 부피예요. 세제곱미터. W는 그대로 킬로그램이죠.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플러스 T도씨에서 도 K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V분의 W, 요걸 여러분이 그 V분의 W를 하면 밀도 값이죠. 즉, 중력과 속도가 9.8로 똑같을 경우에는 요 V분의 W, 요게 밀도예요. 요건 그 압력을 뭘로 나눈 거냐? RT로 나눈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밀도는 R 값이 줄 퍼 킬로그램 도 K로 나오면 이 공식을 갖다 여러분이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때 P는 뭐예요? 절대압이죠. 절대압. 자, 우리가 절대압을 ABS로 표기하는데 이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뭐예요? 게이지압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대기압 주어져 있어요. 101.3 kPa, 계기압력 345 kPa.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압을 계산해서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밀도 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밀도는 기체상수 RT분의 압력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지금 우리가 절대압이니까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죠. 그래서 대기압이 지금 101.3 kPa, 게이지압이 345죠. 그래서 더하면은 446.3 kPa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파스칼의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그랬고요. 다음에 여기다 킬로파스칼이 되면 마찬가지로 뉴턴이 아닌 킬로뉴턴이 되는 거죠.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파스칼로 하면 1kPa는 10의 3승 파스칼이죠. 그래서 446.3에다가
10의 3승 파스칼 하면 이게 바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P가 446.3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기체상수 R은 지금 얼마예요? 206.9 줄. 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뉴턴 메타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뉴턴이 서로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단위는 요 킬로그램하고 요 미터의 제곱하고 요 미터하고 곱하니까 요 미터의 3승이 남는 거죠. 이 K는 서로 없어져요. 도 K는. 해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요 기체상수는 286.9고요. 그 다음에 절대온도 T는 기준온도가 되면 20도죠. 그래서 273에다가 20 더해서 나눠주면 5.31 kg per 미터의 3승. 요게 바로 공기의 바로 그 밀도 값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적용할 때하고 요 완전 기체 방정식을 적용하는 거, 그 차이는 요 기체 상수 R의 값에 따라서 어느 식을 갖다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는지 판단만 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완전 기체 방정식 PV는 WRT 여기서 단위요. P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즉 파스칼이죠. 이게 파스칼의 단위요. 부피는 세제곱미터, 무게 W는 킬로그램. 그다음에 기체상수 R은 여기 킬로줄이 아니고 이게 줄이에요.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줄 퍼 킬로그램 도 K죠. 절대 온도는 이제 켈빈 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 온도 더해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죠. 자, 이 33번은 쉬운 문제예요. 약체화학이죠. 자, 일반 화재를 우리가 등급이 A급이죠. 유리화재는 B급이죠. 전기화재는 C급이죠. 즉, 일반 유류 전기화재 모두 적응성이 있는 거 몇 종분말? 3종분말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요 3종분말 NH4, H2PO4 제1인산 암모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3번이 답인데요. 요 분말약제 열분의 반응식 있죠. 여러분이 기사 때는 270도 요것만 외웠죠. 1종. 2종도 190도씨에서 열분에만 외웠어요. 그래서 3종도 그냥 여러분이 그 제1인산 암모늄이 열분해 하면 암모니아, 물, 그 다음에 H2O 요 세 가지만 나오는 걸로 했는데요. 요 온도별로 여러분이 그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관리사 정도 된다면. 그래서 1종 분말 270도씨에서 열분에는 CO2가 한 몰 1몰이 나오는데 850도가 되면은 CO2가 이제 2몰이 나오죠.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NA나 요 나트륨이나 칼륨은 서로 사촌 관계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요 온도만 틀리지 이 분해하는 그 생성물질은 요 NA 대신 K만 여러분이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190도, 590도일 때 열분해 반응식 구분해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제1인산 암모늄도 요 190도씨에서는 요 암모니아하고 요 H3PO4 요걸 우리가 인산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걸 다른 말로는 오르토 인산, 그다음에 올소 인산이라고 해요. 요걸. 그래서 215도에서는 뭐가 나와요? H4P2O7 요게 바로 그 피로인산. 그다음에 300도씨에서는 HPO3 메타인산, 즉 방진작용하는 이러한 그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종에서 4종까지 열분의 반응식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34번 넘어가죠. 자, 이 34번은
소화 배관에 연결된 노즐의 방수량. 자, 노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방출구예요, 방출구. 여기서 물이 이제 방수가 되는 거죠. 방수가 되면 그걸 우리가 그냥 노즐이라고 그래요, 노즐. 노즐이라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방수구, 방출구를 우리가 노즐이라고 그래요. 배관에 연결된 노즐의 방수량은 150 LPM, 리터 퍼 분이라는 거죠. 이때 방수 압력이 지금 얼마 나온 거예요? 0.25 메가파스칼이 나온 거죠. 자, 이 방수량을 얼마로? 200 리터 퍼 분으로 증가시키고자 할 때 이 압력은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노즐에서 여러분이고 방수량 Q는요, 방출계수 K에다가 루트 10P죠. 여기서 단위는 방수량은 LPM, 리터 퍼 분이 되겠고요. 요 K는 방출 계수예요. 노즐의 방출 계수. P는 방사압으로서 메가파스칼이죠. 자, 같은 노즐에서 지금 물을 방사하는데 150에서 200 LPM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압력만 얼마로 할 수 있냐? K는 똑같죠. 이때 0.25 메가파스칼일 때나 25 메가파스칼일 때 150 LPM일 때 이때 K 값이나 200 LPM일 때 요 K 값이나 즉 K1, K2는 서로 같은 거예요. 같은 노즐에서 방수가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0.25일 때 150 LPM이니까 방출계수 K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0 LPM일 때 방출계수 K는 루트 10에다가 0.25 메가파스칼 대입을 하면 방출계수는 94.87이 나온 거죠. 자, K1이 94.87이면 K2도 마찬가지로 94.87이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필요한 방수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수량 우리가 지금 200 LPM이죠. 방출 계수는 똑같아요. K1이나 K2나 94.87. 여기에다가 루트 10에다가 방사 압력을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대로 미지수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갖다 제곱을 하면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200의 제곱, 94.87의 제곱, 루트 벗겨진 거죠. 제곱을 하니까 10 곱하기 P 해서 P 값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0.44 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노즐에서 방수량 계산하라 아니면 방수 압력 계산할 때는 같은 방수구기 때문에 어느 그 방수압하고 방수량을 주면 거기서 여러분이 K값 계산해서 구하는 우리가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34번은. 35번으로 가죠. 약제화학이네요. 자, 부촉매 효과가 없는 소화 약제. 자, 이 부촉매는 뭐예요? 우리가 촉매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 정촉매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백금이죠. 우리 화학 반응에서. 그 다음에 이 부촉매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촉매라는 것은 화학 반응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걸 우리가 부촉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촉매라는 것은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거예요. 산화 반응을. 자, 산화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걸 무슨 효과라고도 하냐면 억제 효과라고도 하죠. 그리고 다른 것은 냉각이나 뭐 질식은 다 물리적 소화죠. 근데 이거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론 130 할로겐화물 소화약제가 부촉매 소화하고 억제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죠. 그래서 1번은 부촉매 효과 맞아요.
자, 일종 분말이 뭐예요? NaHCO3죠. 탄산수소 나트륨. 요 NA가 분해가 되면 양이온이 나오죠. 요놈이 바로 부촉매 효과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일종 분말도 약간의 부촉매 효과가 있죠. 주된 소화 효과는 물론 질식이지만 부촉매 효과도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HFC12, 요 청정소화약제 있죠. 청정소화약제는 부촉매하고 냉각이죠. 그 다음에 IG, 이너젠 기체예요. 이너젠은 뭐예요? 불연성, 불활성 가스 혼합 기체죠. 그래서 요거는 이너젠이라는 것은 불연성, 불활성이기 때문에 주된 소화 효과는 주된 소화 효과가 아니라 질식하고 냉각밖에 없어요. 부촉매는 안 해요, 여기는. 화학적인 반응을 안 일으키죠. 불활성이기 때문에. 즉, 다른 물질하고 화학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 그러한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부촉매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청정소화약제의 그 종류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골라낼 수는 있어야 돼요. 종류가 뭐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CFC 요 브랜드 A의 성분이 아닌 것 찾으시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은 36번 나가죠. 자, 36번은 요 탄화칼슘 있죠? C2. 요게 삼류효물의 금수성이면서 요게 탄화칼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요 놈은 물하고 반응이 되면은요, 요 아세틸렌 기체 있죠? 요 놈이 폭발 범위가 2.5에서 81%죠. 요 놈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예전에는 그 포장마차에서 예전에 그만 80년대 얘기예요. 이런 통에다가 이 탄화칼슘이 돌이거든요. 이런 걸 여기다 집어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 넣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요 아세틸렌 기체가 나오면 요거를 점화시키면 주위를 밝히는 거죠. 포장마차 같은 데서 전기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그때 많이 썼고요. 지금은 또 뭐로 많이 써요? 카바이트. 이걸 카바이드라고도 해요. 카바이드인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드 발음을 잘 못하니까 그냥 카바이트 했죠. 우리 감 있죠, 감. 땡감을 우리가 그 연시로 만들 때, 익힐 때 많이 쓰는 게 요 카바이드죠. 카바이드 그 감에다가 몇 개만 살짝만 놔두면은 요 감이, 땡감이 바로 익어버려요. 자, 적당한 소화 방법이에요. 물주수하면 안 되죠. 아세틸렌 기체 나오니까 금수성이죠. CO2 방사하면 이 탄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더 폭발적이에요. 이놈도 안 돼요. CO2도. CO2는 금속에는 절대 소화하면 안 되는 거죠. 요 CA가 금속이잖아요. 마른 모래로 질식한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금속화재는 마른 모래나 요 마른 모래하고요. 그다음에 요 팽창 질석하고 요 팽창 진주암이 가장 좋죠. 팽창 질석은요, 질석이란 돌을 갖다가 고온에서 우리 강냉이 마냥 튀겨놓은 거예요. 팽창 진주암은 마찬가지로 진주암이란 돌을 고온에서 뻥튀기 해놓은 거. 그걸 우리가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해가지고 우리가 간이 소화약제로 쓰는 거죠. 자,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부촉매 소화한다. 탄화칼슘은 할로겐화합물 약제 갖다 사용하면 주위에 냉각이 되기 때문에 또 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6번은 여러분이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죠.
이번 시간은 요 36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